지난 13번의 성경으로 풀리는 빙하 시대 강의를 통해 15개의 퍼즐 조각을 맞췄습니다. 이 퍼즐 조각들이 각각 독립된 주제가 아니라 성경이라는 하나의 역사에 맞춰진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죠. 앞으로 2시간은 성경으로 풀리는 빙하 시대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진화론적 빙하기 이론이 무엇이며 왜 이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다루는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은 시리즈를 진행하는 동안 이메일로 받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진화론적 빙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화론의 가장 큰 전제는 지구가 수십억 년에 걸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시기에 지질시대를 겪으며 결국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화 역사를 믿는 빙하기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이 진화 역사의 틀에서 빙하기를 설명하려고 애씁니다. 지질시대편은 기본적으로 화석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나 여러 번 언급드렸듯이 화석이 그림과 같이 진화의 순서로 고스란히 발견되는 곳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혹시 이 그림을 보시며 진화가 맞잖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잘하셔야 합니다. 이 그림은 진화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 지질시대편은 나는 진화를 믿습니다 라는 진화론에 대한 믿음이며 실제로 진화론 그 자체입니다. 빙하가 오랜 기간 동안 의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가장 일반적인 증거는 빙하 자체인 얼음 코어일 겁니다. 1971년에서 81년 그리고 1989년에서 95년 사이에 미국과 유럽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그린랜드의 빙하에 얼음 코어를 뚫는 시도였습니다. 이때 3,000m의 길이의 얼음 코어를 얻었고 이를 통해 최고 16만 년에 해당하는 빙하층을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얼음 코어의 일부의 단면입니다. 연구가들은 빙하의 한 층을 1년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한 층을 1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한겨울에 여러 층의 눈이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겨울 한 시즌에 눈이 내릴 때도 있고 녹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눈 사이에 먼지도 낄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상황이 바뀔 때마다 눈층이 만들어집니다. 몇몇 지질학자들도 얼음 코어의 한 층을 1년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 이번 글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 해 동안 쌓이는 층을 계수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명확한지 혹시 한 해 동안 쌓이는 것이 아닌데 한 해처럼 보이는지를 물어보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지질학자들 안에서도 기본 상식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또한 눈은 시간이 지나며 얼음으로 변해서 재결정이 일어납니다. 두께가 두꺼워지며 압력에 의해서도 하부가 녹았다가 다시 재결정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눈에서 빙하빙으로 재결정이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시간과 압력에 따라 눈, 입상빙, 만년설, 빙하빙으로 변합니다. 재결정이 일어나며 공기가 빠져나가며 부피도 줄어듭니다. 재결정이 일어나면 당연히 얼음층의 구분도 불가능해집니다. 연구가들도 이 문제를 알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취했습니다. 앞에 얼음 코어 프로젝트에서는 얼음층의 상부 1,500m까지만 카운트했습니다. 나머지 하부 1,500m는 직접 카운트한 것이 아닙니다. 하부는 먼지의 농도를 비교해서 연대를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대기로부터 지면에 연간 먼지가 쌓이는 평균 양과 빙하 속의 먼지 농도를 측정한 뒤 서로 비교하여 연대로 환산한 겁니다. 이 농도를 통해서 이 지역의 빙하가 최대 16만 년
오래된 것으로 추정한 겁니다. 먼지 농도를 사용하는 방법은 얼음층을 그대로 카운트하는 것보다 훨씬 문제점이 많죠. 먼지의 양은 계절에 따라 또는 폭풍우에 따라 지역적으로 달라집니다. 우리는 빙하 시대 동안에 화산 활동이 활발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빙하 속의 먼지 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지를 비교해서 연대로 환산하면 당연히 오랜 나이로 계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연구가들은 얼음층이 1년이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다른 하나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산소 18과 산소 16 비율을 통한 산소 동위원소 방법입니다. 산소 18은 산소 16보다 무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닷물이 따뜻할 때 증발이 더 잘 됩니다. 그러므로 따뜻한 시기에는 대기에는 산소 18 농도가 더 높겠죠. 그리고 이때 내린 눈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산소 18을 보이겠죠. 그러므로 빙하기 동안 여름에 쌓인 빙하는 높은 산소 18 농도를 보이겠고, 상대적으로 겨울에 쌓인 빙하는 낮은 산소 18 농도를 보이겠죠. 이런 산소 농도 변화를 통해 얼음층의 일련을 검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큰 의문은 과연 산소가 얼음 안에서 이동 없이 고정되어 있냐고 하는 겁니다. 산소가 이동되지 않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재결정되는 과정에서 서로 섞이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네이처지에 실린 전문가의 글을 보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동위원소 연구를 해보면 계절에 따른 델타 산소 18의 변화는 확산에 의해 빠르게 무뎌진다. 이 확산은 동위원소를 통한 층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신뢰할 만한 연대를 얻을 수 없음을 말한다. 여기서 델타 18은 산소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확산이 바로 산소의 이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뎌진다는 것은 산소가 서로 섞인다는 의미입니다. 문제점을 아주 잘 지적했죠.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에 6대의 미국 전투기를 연료가 부족해서 그린랜드 동쪽 해안에서 30km 정도 되는 떨어진 곳에 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 전투기가 1988년에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78m 얼음 안에서 발견된 겁니다. 46년 만에 78m의 얼음이 쌓인 거죠. 계산상 1.7m의 눈이 매년 쌓인 겁니다. 얼음을 눈으로 환산하면 적설 두께는 훨씬 두껍겠죠. 78m의 얼음은 수백 개의 얼음층을 보였습니다. 다른 예도 있습니다. 1980년에 미국의 워싱턴주에서 폭발한 세인트 헬렌산이 있습니다. 이때 산 위에 쌓였던 눈들이 모두 녹았는데 그 후에 30년 만에 90m 이상의 눈이 쌓였습니다. 그러므로 얼음층 하나가 1년을 의미한다는 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또한 작은 얼음코어가 과거의 모든 지역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눈사태나 폭설 등으로 지역에 따라 다른 적설량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겨울이라도 더 추운 날이 있고 더 따뜻한 날이 있습니다. 얼음코어에 대해 정리해 볼까요? 겉보기에 하나의 얼음층을 1년이라고 하는 것, 먼지 농도를 통해 연대를 환산하는 것, 산소 동위원소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법들이죠. 3편 빙하 시대의 시작과 결정편을 다시 보시면 성경적 빙하 시대가 지금의 빙하 두께에 대하여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진화론적 빙하 시대 연구가들은 과거 지구의 전 역사 가운데 적어도 4번의 큰 빙하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진화 역사를 보여주는 질세표를 보면 설명하겠습니다.
지질세표는 아래가 과거이고 위가 현재입니다. 맨 아래 선캠브리아기가 있고 그 위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보이죠? 그리고 이 시대가 더 세분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맨 밑에 선캠브리아기에 원생대 초기인 23억 년 전에 빙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 빙하기는 고생대 석탄기와 페름기인 3억 6천에서 2억 6천만 년 전에 있었고, 그 다음은 신생대 제3기인 3,300만 년에서 330만 년 전에 빙하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최근에 일어난 빙하기가 신생대 제4기, 소위 말해서 대빙하라고 부르는 시기입니다. 250만에서 10,000년 전에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대빙하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빙하를 말하는 겁니다. 지난 13회에 걸쳐 성경으로 풀리는 빙하 시대에서 다루었던 내용도 이 대빙하 시대에 해당되는 빙하입니다. 이 대빙하를 제외한 그 이전의 빙하기를 고대 빙하기라고 부릅니다. 먼저 이 고대 빙하기가 존재했었는지 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대 빙하기 때의 빙하는 오늘날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대 빙하기는 그 빙하를 보고 나온 생각이 아닙니다. 빙하 퇴적물로 여기는 빙퇴석을 통한 추측입니다. 빙퇴석은 빙하에 의해 운반되어 온 퇴적물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대빙하에 빙하가 있는 곳이나 과거에 빙하가 있던 곳에서 빙퇴석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해빙 때 빙하와 함께 밀려 퇴적된 흙과 암석들이죠. 저희가 예전에 갔던 캘리포니아 산맥인 시에라네바다 기억하세요? 지금은 빙하가 없지만 빙하 지형을 통해 이전에 수백 미터의 빙하가 덮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때 모레인을 기억하세요? 모레인이 바로 빙퇴석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영상이죠. 가까이 가면 큰 바위들이 많이 보이죠. 그러나 오늘날 관찰되는 빙퇴석과 고대 빙하의 빙퇴석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비교표가 지금 표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 지층의 규모로 볼 때 고대 빙하의 빙퇴석은 그 규모가 좁고 두껍습니다. 한편 대빙하의 빙퇴석은 상대적으로 넓고 얇습니다. 빙퇴석은 앞에 보신 대로 큰 바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대 빙하의 빙퇴석은 상대적으로 바위의 양이 적습니다. 자, 사진에서 볼 수 있죠? 왼쪽이 오늘날의 빙퇴석이며 오른쪽이 고대 빙하의 빙퇴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질을 구성하는 광물들입니다. 기질이란 그림에서 보듯이 바위들을 제외한 바탕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대 빙하의 빙퇴석의 기질은 많은 방해석과 돌로마이트라고 하는 백운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퇴적암의 형성 당시에 따뜻한 해양 환경을 지시하는 광물들입니다. 오늘날의 빙퇴석에는 이런 광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빙퇴석은 육지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차이점들을 볼 때 고대 빙하라고 여기는 빙퇴석은 실제 빙퇴석과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고대 빙하의 개념은 단지 지구가 수십억 년 되었다는 진화론적 사고 아래 또 다른 빙하가 있을 거라는 전제에서 시작된 겁니다. 자, 보세요. 고대 빙하기에 빙하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며 증거로 주장했던 빙퇴석이 실제로 빙퇴석이 아니라면 고대 빙하는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죠. 창조과학자며 빙하 시대 전문가인 마이클 오드는 고대 빙하의 빙퇴석들은 그 작은 규모, 바위의 적은 빈도, 기질의 광물들로 볼 때 성경적으로 노아 홍수의 격변 과정 중에 물속에서 발생한 산사태 때 형성된 퇴적암과 잘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에 산사태에 의해 갑자기 쌓여 굳은 암석과 오른쪽 고대 빙하의 빙퇴석, 둘이 많이 비슷하죠. 이제부터는 오늘날에 우리가 보고 있는 대빙하에 대한 진화 이론을 다루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언급하는 빙하기는 모두 대빙하를 의미하는 겁니다. 대빙하기의 해석 역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빙하기에 대하여는 1800년대 중엽부터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는 단 한 번의 빙하기만 있었다고 여겼습니다. 언제가 날씨가 춥고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던 시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았죠.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던 거죠. 그러다 1859년 찰스 다윈의 종회기원이 출판되고 이어서 지질세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빙하기도 그 기간을 길게 늘리려는 시도가 있게 된 거죠. 그러나 그렇다 할 이론은 없었죠. 그리고 1900년 초반에 들어서서 4번의 빙기와 간빙기가 있었다는 가설이 세워졌으며 이 이론이 대중화되어 1970년도까지 각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론은 1970년 중엽에 들어와서 바뀌었는데 250만 년 동안 약 30번의 빙기와 간빙기가 반복된 것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빙기는 10,000년 전에 끝이 났다고 봅니다. 지금 보셨듯이 빙하기 횟수에 대한 이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빙하의 오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눈이 쌓였던 빙기와 녹던 간빙기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이때 제시됐던 간빙기의 증거가 빙하 사이에 발견되는 빙력토입니다. 빙력토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언급한 빙퇴석이나 모래인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빙하에 의해서 운반되어 온 퇴적물인 것이죠. 그런데 빙하와 빙하 사이에 간빙기를 보여준다는 이 빙력토가 있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빙력토 층에 빙기와 빙기 사이에 간빙기라는 수만 년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퇴적물들이 빙력토가 맞는 걸까요? 실제로 빙하 사이의 퇴적물과 일반적으로 관찰하는 빙력토는 차이가 너무 큽니다. 빙하 사이 흙들은 실제 빙력토와 달리 큰 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층 자체도 아주 얇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질학자들 사이에 빙하 사이에 흙들이 모여지는 과정이 새롭게 제한됐다는 겁니다. 빙하가 갑자기 성장할 때 압력에 의해 하부가 녹으며 빙하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빙하 안에 있던 흙들이 녹았던 부분에 모이게 되는데 이것이 빙하 사이의 흙인 거죠. 그러므로 빙력토는 빙하 위에 퇴적되었던 것이 아니라 빙하 쌓이는 과정 중에 빙하 안에서 자체적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가장 최근에 등장했고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는 빙하시대 이론을 다뤄보겠습니다. 앞서 빙하기 역사를 언급할 때 1970년 중엽부터 등장한 이론입니다. 밀란코비치 또는 천문학적 빙하기 이론이라고 불리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1920년대 말루틴 밀란코비치라는 사람에 의해서 주장되었는데요. 지구의 천문학적 주기에서 착안했습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그림처럼 지구의 공전 궤도가 원에 더 가까운 타원이었다가 더 길쭉한 타원으로 변하는데 이를 이심률 변화라고 하죠. 이심률의 변화가 약 10만 년 주기입니다. 또한 지구의 자전축의 경사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21.5도에서 24.5도 사이를 움직이는데 4만 1000년의 주기입니다. 한편 지구의 자전축은 팽이처럼 요동을 하면서 약 2만 6천년 주기로 세차 운동을 합니다. 이와 같은 주기를 바탕으로 지구가 이 천문학적 변화에 따라 기후 영향을 받아 지난 250만 년간 4만 1000년에서 10만 년 주기로 30여 회의 빙하기가 반복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문학적 빙하기 이론입니다. 그러나 내면을 조금만 살펴봐도 이 이론이 얼마나 허술한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런 천문학적 변화는 빙하기와 같은 급격한 기후변화를 일으키기에 너무 미약합니다. 이에 대하여 유명한 천문학자인 프레드 호일은 천문학적 이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꼬았습니다. 밀란코비치 이론은
난방 시설이 잘 가동된 방에 가져간 얼음 조각 하나만으로 빙하기가 일어났다는 주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만큼 위의 천문학적 주기가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끼칠 만큼 클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빙하기 적용 시기 문제입니다. 이전에도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계속되었으므로 천문학적 주기가 역시 이전부터 동일하게 지속되었었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250만 년 전부터 이 주기를 빙하시에 적용시키는 걸까요? 왜 이 주기를 250만 년 전 이전에는 적용시키지 않을까요? 이는 250만 년 전부터 빙하기가 시작했다는 생각을 고정시키고 임의적으로 천문학적 주기의 시점을 적용시킨 거죠. 빙하시의 시작이 250만 년 전부터라는 것을 직접 측정한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빙하기가 단지 춥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시죠? 빙하기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바로 눈입니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성경으로 풀리는 빙하시의 첫 편에서 다루었습니다. 만약 오늘날에 지구 전체가 아주 추워진다고 빙하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죠. 빙하시대는 눈이 많이 내렸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추위뿐 아니라 높은 대양 온도가 필수적인데 천문학적 이론은 바닷물의 따뜻한 온도는 언급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높은 대양 온도의 조건이 한 번만 일어나기도 어려운데 천문학적 주기가 올 때마다 적당한 대양 온도로 맞춰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와 같이 허점이 많은 천문학적 이론이 대중화된 이유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했던 마이클 오워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빙하 시대에 대하여 어떤 설명이 필요한데 그것이 문제가 많고 허약한 이론일지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정말 잘 지적했죠. 과학자들은 제대로 된 이론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이런 이론이 있다라고 하며 천문학적 이론을 제시합니다. 실제로 천문학적 이론은 이 이론을 만든 밀란코비치가 빙하기에 극대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 몇 번에 걸쳐 정교하게 조정했었습니다. 이 조정 사실이 학계에 밝혀지므로 이 이론은 1950년대와 60년대에 빠르게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폐기되었던 이론이 부활하는 계기가 발생합니다. 1970년대 심해 퇴적층 코어 연구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1970년도 심해 퇴적물 코어를 얻어내었던 세 군데 시추 장소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최근의 심해 퇴적물 코어 사진입니다. 수많은 지층이 보이죠? 심해 퇴적물 코어의 각 지층마다 화학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산소 동위원소의 농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심해 퇴적물 속에 산소 18과 산소 16의 농도의 변동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빙기 때는 산소 18 농도가 높고 간빙기 때는 산소 18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깊이에 따른 산소 18 농도의 변동 그래프입니다. 하늘색은 빙기, 노란색은 간빙기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보이시죠? 이런 내용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이번 강의 맨 앞에 다루었던 얼음 코어 산소 동위원소 농도를 다뤘죠.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심해 퇴적층 연구는 얼음 코어와 그 문제점도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얼음 코어와 마찬가지로 과연 퇴적층 안에서 산소가 고정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겠죠. 또한 이 코어 값이 과연 전 지구상의 모든 시대를 대변하느냐 하는 거죠. 심해 퇴적층은 지역적인 흙의 교란에 의해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퇴적될 수 있습니다. 엄밀히 심해 퇴적층은 얼음 코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심해 퇴적층은 빙하를 직접 측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얼음 코어는 그래도 빙하를 직접 측정한 거지만 심해 퇴적층은 빙하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한쪽은 육지 위에 얼음이고 다른 한쪽은 바다 깊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연구가들은 심해 퇴적물의 시기와 빙하 시기가 같은 시기라는 것을 보여야 했습니다. 문제는 퇴적층은 연대 지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연대 지정은 용암이거든 화산암이나 적용 가능합니다. 물론 이 연대 지정 방법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심해 퇴적층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것이 고지자기 방법을 접목시키는 겁니다. 혹시 과거에 지구의 자기장이 반복해서 역전해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고지자기에 대하여도 언젠가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 자기장의 여러 번의 역전 가운데 마지막 시기를 BM 경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BM 경계, 즉 마지막 역전 시기가 70만 년 전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는 진화론적 연대죠. 이때 70만 년 전이란 마지막 역전 시기를 심해 퇴적층에 접목시켰습니다. 연구가들은 새 퇴적층 코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1.2m 깊이 지층의 형성 시기를 70만 년 전에 해당된다고 임의로 가정한 겁니다. 그러나 퇴적층은 연대를 추정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가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해석대로라면 70만 년 동안 1.2m의 퇴적층이 쌓인 셈이죠. 과연 이런 느린 퇴적 속도로 지층이 만들어질까요? 앞서 다룬 것처럼 교란을 통해서 퇴적 지층은 갑자기 쌓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퇴적층은 빠르게 형성되는데 이에 대한 증거들은 조금 후에 몇 가지 더 다룰 겁니다. 연구가들은 퇴적층의 변동 그래프를 천문학적 빙하 이론의 주기와 맞추어 연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천문학적 주기와 일치한다고 발표했으며 각 교과서에 실린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 자신들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990년 초에 들어서서 BM 지자기 역전 경계 시기를 70만 년 전에서 78만 년 전으로 수정한 겁니다. 이 새로운 역전 시기를 기존의 데이터에 적용시키면 심해 퇴적층 데이터는 천문학적 주기와 결코 일치하지 않습니다. 무려 수만 년의 오차가 납니다. 수만 년은 정말 큰 거죠. 자, 이런 인위적인 과정에 대해서 물리학자며 천문학적 빙하 시대 이론을 연구하고 있는 미국 창조과학 연구소의 헤버트 박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고기화학자는 침전물 중심부의 침전 속도가 평균보다 높았다고 가정함으로써 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다. 또 이 부분을 압축함으로써 평균보다 높은 비율에 대해 수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침전 속도가 평균보다 낮았다고 가정함으로써 확장하면 침전물이 천문학적 이론과 일치하게 된다. 헤버트 박사는 연구가 자신의 임의대로 그래프를 압축하고 확장하며 다른 데이터와 맞추는 실태를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지금 그림에서 화살표를 압축하거나 확장함으로써 진화적 연대와 맞추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문학적 빙하기 이론을 뒷받침하려는 심해 퇴적층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심해 퇴적층은 첫 번째, 빙하가 아니다. 산소가 지층 안에서 고정되기 어렵다. 퇴적물 코어가 전체 지층을 대변하기도 어렵다. 심해 퇴적물은 연대 지정의 대상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진화론적 연대를 사실로 전제하며 천문학적 주기를 임의대로 맞추었다. 그러므로 진화론적 연대가 바뀌었을 때 기존 해석은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심해 퇴적층 해석이 정말 천문학적 빙하기 이론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보신 그대로입니다. 심해 퇴적물의 진화론적 해석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면 망간 단계를 꼽을 수 있습니다.
망간 단계는 해저 표면에 망간, 니켈, 코발트 등이 함유된 수십 센치 직경의 금속 덩어리입니다. 그림에서 보이시죠? 주로 상어 이빨 등을 핵으로 하여 성장합니다. 오늘날 해저에는 많은 양의 망간 단계가 성장해 있습니다. 유용광물로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채굴 하고 있습니다. 망간 단계는 진화론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수밀리미터가 성장한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관찰한 바로는 조건만 갖춰지면 아주 빨리 자랍니다. 그동안 인공호수나 저수지 등에서도 작은 망간 단계가 생성되는 것이 확인되어 왔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때 남겨진 파편에서도 단계가 성장했는데 연간 1mm가량의 성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인공 저수지에서는 매년 1.7mm가 자란 것도 관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망간 단계는 퇴적지층 깊은 곳이 아니라 심해저의 표면에 50cm 이내에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듯이 해저 퇴적층이 수백만 년에 걸쳐 형성됐다면 모든 지층 사이에 망간 단계가 발견돼야겠죠? 그런데 왜 망간 단계는 해저 표면에서만 발견될까요? 이는 해저 지층이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퇴적 지층이 망간 단계가 성장할 시간적 여유 없이 빠르게 성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지층 자체는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이고 쌓여서 형성되지 않습니다. 만약 심해 퇴적층이 수백만 년의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었다면 지층 사이는 박테리아나 생물에 의해서 다 파괴되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물들이 지층을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를 생물 교란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지층들은 뚜렷한 줄무늬를 보여줍니다. 이런 지층의 모습은 결코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이고 쌓여서는 형성될 수 없습니다. 엄청난 양의 흙과 물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죠. 실제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험에 의하면 지층은 언제나 빠른 속도의 흙과 물이 이동하며 형성됩니다. 여러분, 수백만 년이 얼마나 긴 기간인 줄 아세요? 진화론자들이 쉽게 말하지만 정말 엄청나게 긴 기간입니다. 망간 단계나 뚜렷한 지층의 모습은 퇴적 지층이 수백만 년의 오랜 세월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자면 훨씬 쉽게 이해됩니다. 심해 퇴적층은 노아 홍수 동안에 망간 단계가 성장하거나 생물들에 의해서 파괴될 여유 없이 빠르게 퇴적된 겁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가 끝난 후 바닷속에 떠다니던 잔유물들이 침전되며 망간 단계가 성장하여 심해 퇴적물 표면에 존재하는 거죠. 또한 해저가 확장되는 노아 홍수 후기 동안에 분출한 용암에 의해서 대양의 수온이 지역적으로 급격히 변했기 때문에 산소 동위원소 비율의 기복을 보이는 거죠. 자, 연대에 대하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소 동위원소는 연대정 방법이 아닙니다. 빙하사의 빙력터는 연대정의 대상이 아니죠. 천문학적 주기는 빙하시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해저 퇴적층은 연대정의 대상이 아니죠. 자, 보세요. 오랜 연대에 대해 어느 것도 하나 믿을 만한 것이 없잖아요. 확실한 것 없이 이들이 서로 빙글빙글 도는 이런 논리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를 순환 논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순환 논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진화론과 수십억 년 역사를 말하는 진화론에서 파생된 질시대표에 대한 신념인 것이죠. 진화론적으로 빙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러 번의 빙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적으로 아직 한 번의 빙하기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 번 발생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이는 단지 지구가 수십억 년 되었다는 틀 안에서 빙하 시대를 설명하려는 노력일 뿐입니다. 이번에 다룬 진화론적 빙하기 이론은 많은 교과서에 이미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그 문제점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수록된 내용만 전수하고 있는 거죠. 이번 시간에 진화론적 빙하기 이론에 대하여 다뤄보았습니다. 왜 진화론적 빙하기 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이해되셨나요? 다음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으로 풀리는 빙하 시대 마지막 시간인데요. 부록의 두 번째 시간이죠. 지금까지 이메일을 통해서 주셨던 질문들에 대하여 답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